일단 과장님 요즘에 일하시면서 네. 올해 좀 가장 유망한 섹터는 좀 어디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그 주도주라고 했을 때 네. 2차 전지를 꼽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떴네요. 예, 단기적으로. 이거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네. 저 LNF가 그 지난주 화요일에 그렇게 공식 낼 줄도 몰랐고, 네.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제 산업 분석, 2차 네.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지금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들은 분석가들의 손을 떠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거는 주가가 뭐 저렇게 할 줄 누가 그렇게 무거운 맞습니다. 종목들이 하루에 막 10% 이상 아, 움직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유망한 섹터가 맞기는 맞는데 네. 지금 이제 과연 들어갈 자리인지를 판별해 봤을 때는 네. 솔직히 손이 잘 안 나가긴 해요. 아, 물론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네. 뭐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게 어떠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희처럼 이제 데이터를 보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 따지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2차 전지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대안으로 제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는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고 네. 그리고 아마도 좀 높은 구간에서 사가지고 네. 평단가가 높아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중간중간 밀릴 때마다 네. 사면서 평단가를 좀 관리가 낮춰가는 네. 그런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향후 2, 3개월 동안에 뭐 한 2, 3개월도 아니죠. 당장 다음 주 그리고 네. 한 달 뒤에 2차 전지 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연말 딱 12월 달 가서 봤을 때 네. 승자는 2차 전지주가 될 거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그 내일자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네네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그 수급이 좋은 종목, 수급이 나쁜 종목을 네네. 봤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나 이를테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특히 이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뭐 한 1, 2월 달에 거의 더블 떴거든요. 더블 이상이 떴더라고요. 그 무거운 게 더블 간 게 정말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개인만 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제 경험칙상은 지금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차익 실현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네.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네. 지금 어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팔았다가 어쨌거나 조정 눌림목 구간을 한번 좀 기다려 본다든지. 네. 그러면 섹터를 다른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좋은 거 지금 네. 이 방송 3월이니까 네, 네. 한 달 정도는 좀 좋을 만한 거 저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네. 12월 달부터 대략 3개월 정도 주가 흐름 보면은 네. 되돌림의 연속이었어요. 네. 12월 달에 못 올랐던 거 1월 달에 오르고 네. 1월 달에 못 올랐던 거 12월 달에 오르고 이 식으로 지금 되돌림 2차 전지 빼고 네. 다 되돌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순환매라고 하죠. 아, 근데 지금 중국 리오프닝 뭐 화장품, 여행, 네. 레저, 카지노 이런 네. 애들은 다 거의 2달 넘게 쉬고 있어요. 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담들도 지금 얘네들을 싸져 있고 네. 또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주가 상승분들을 많이 반납한 만큼 네. 3월 달에는 이쪽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네. 이렇게 좀 나중에 이야기를 구분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뭐 뒤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더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지금은 가치주에 조금 유리한 환경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주에 어떤 종목들이 있나 어떤 업종들이 있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되게 애매하죠. 가치주를 과연 뭘로 봐야 될까? 그런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중국 리오프닝 애들이 다 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월달 그 FOMC라는 대형 이벤트, 네.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과 더다 그 안에서 주식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 FOMC를 치르기 전까지는 가치주 쪽, 그 안에서 리오프닝 쪽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실제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 정확히 좀 어떤 정의 또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보통은 이제 그 PER이나 PBR이 네. 높으면은 성장주, 그다음에 네. PER이나 PBR이 낮으면은 네. 가치주 이렇게 정량적으로 구별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뭐 논쟁적인 것 같아요.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주가 네. 있을 네.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치주, 성장주 시장에서 분류한 네. 그 정해진 룰에 의하면은 그냥 PER과 PBR 기준으로 많이 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장님 책에서 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 네. 일명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해서 이제 커멘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좋냐, 이를테면 감소하는 게 좋냐, 약간 좀 양날의 검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불장일 때 늘어나는 게 좋죠. 네. 왜냐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네.
강세장에서 신용장고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때는 위로 올라갈 때 한 번 더 기름에 불을 붙여주는 거고 약세장에서 신용장고가 감소하는 거는 물량을 한 번 더 찍어 누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작년 6월이랑 9월 때 보면은 코스피가 6월에 뭐 2200 중반까지 갔고 깨졌었고 9월 달에 또 2150까지 깨졌는데 그때 깨지게 만들었던 수급상 대형 악재는 우리나라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한 신용장고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 이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것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날의 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테마주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용장고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2차 전지나 뭐 이제 핫한 AI, 로봇, GPT 이쪽 관련들 막 주가가 거의 막 천상계로 가고 있어요. 거기도 신용도 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나 이제 주가가 폭등하게 만든 또 다른 윤활유를 한 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 신용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신용이 좀 증가하고 또는 신용이 감소할 때 그런 또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그 반대 매매 물량들도 저희가 거래소 같은 데 들어가면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면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저점 잡을 때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 쓴다고 하잖아요. 그 이날 사고 이틀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 이제 그 반대 매매 나오는데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율들이 뭐 역사적인 평균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건 단기적인 저점 신호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여담이지만 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막 이제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신용 쓰는 사람들 신용 이자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신용장고 나중에 좀 더 털리겠다. 사람들이 그 금리 못 붙어서.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신용을 쓰는 사람들 금리 10에서 12% 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신용장고 대출 금리 뭐 10에서 15%이 금리가 연간으로 매기는 거니까 뭐 실제로 월간이나 뭐 몇 주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신용장고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신용장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 체감상 느낀 거예요. 저도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친한 이제 선배님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인데 사실상 중독이거든요. 형 제가 1년에 이자 20% 쳐줄 테니까 1억만 줘라. 뭔 소리냐. 하루에 상한가 한번 치면 끝나는 걸 왜 20%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투자들의 분위기죠. 진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형님 작년도에 1년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 47%. 그러니까 차라리 20% 주는 게 나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더불어서 외국인하고 수급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관 수급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는 그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미리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0년부터 대략 2021년 2년 동안은 거의 개인들이 수급을 주도하는 장. 저희 주포라고 하죠. 주포. 수급상 이제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주포였는데 역사적으로 그 뭐 20, 30년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수급상의 가장 큰 주포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뭐 지분도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바뀌고 또 저희 주식 뉴스들 보면은 개인 뭐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 기관 수급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외국인 수급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요. 외국인 뭐 바이코리아냐 셀코리아냐,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뭘까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에 있으면 조회수 제일 높고 뭐 주식시장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잘 뽑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의 수급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수급의 방향성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책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짝 소개하는 것 중 하나가 환율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수급에 많은 영향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중요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 이제 그 한국 돈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라는 게 주가 차익이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얼마 올라갔으면 나는 거기만큼 차익을 먹는 게 저희 그 원화를 들고 있는 저희 한국 투자자들의 수익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죠. 환율이라는 환차익. 왜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때 달러를 들고 와서 산다고 하면 그 절대 못 사게 하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사야지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그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환차익, 환차손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에 중요하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랑
외국인 수급이랑 네. 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네. 거의 정반대로 가요.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네.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 워낙 강세가 있는 구간에서는 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냐? 외국인들은 워낙 강세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안 움직여도 네. 환율 하락만으로도 먹고 나올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네. 저도 이제 과장님처럼 어쨌거나 외국인 수급도 많이 보고 기관의 수급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 X가 네네. 그 우리 그 세아 그룹하고 네. 뭐 납품 계획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가 갑자기 상한가를 친 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세아 베스틸 지주의 이제 수급을 한번 봤더니 네.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네. 사전에 연속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었나 이런 게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ETF,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애널리스트들도 아마 ETF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개념하고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과 아니면 ETF 투자 장단점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TF는 말 그대로 그냥 익스체인지 트레인디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펀드에 펀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은 가끔 이제 그 펀드 권유하잖아요. 네. 뭐 대출을 받을 때도 살짝 끼워넣기 권유하고 네. 이러잖아요. 네. 그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펀드랑 공모 펀드라고 하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환매를 할 때 네. 우리 펀드는 뭐 해외 펀드 들어갔다 환매하려면 돈 받으려면 한 4일에서 8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ETF는 주식이랑 똑같아서 네. 이틀 뒤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상장을 시킨 하나의 큰 주식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뭐 만약 코스피 인버스, 네. 레버리지, 그리고 네. 미국에 보면 TQQQ, 네. SQQQ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ETF라고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랑 ETF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뭐가 더 높냐? 주식은 말 그대로 알주식 하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개의 주식, 수십 개의 주식을 한데 모은 ETF보다는 네. 위로든 아래든 네. 주가의 상승 탄력, 하락 탄력이 정말 차이가 있죠. 네. 예. 또 개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대로 코난 테크놀로지나 세아베스트 네.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정말 그 기업들 탐방도 다녀야 되고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 뜯어봐야 되고 뭐 네이버 종토 게시판도 들어가 봐야 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ETF는 그냥 개별 종목 보기보다는 네. 그 산업을 보는 아. 특정 테마를 보는 거기 네.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네. ETF가 하나의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웬만한 테마들은 다 있어요. ETF는 네. 뭐 중국 제가 말씀드린 소비 테마도 있고 방산 테마 아직 GPT 관련 ETF는 안 네. 나오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100%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메타버스 테마 네. 또 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태조 1번원 테마 네. 방산 테마도 있었고 로봇도 그냥 있었고. 로봇 테마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ETF 그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테마로 투자할 때 테마주는 솔직히 투자가 그 저희가 그 봤을 때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뭐 감성의 영역, 네. 예, 가슴으로 많이 사잖아요. 네. 그 살 때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죠.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로드. 네.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그 테마주들을 모아놓은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ETF 또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네. 2배, 3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ETF들이 있고 네. 또 저희가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특정 뭐 종목들을 공매도 치기는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번거롭고. 네. 근데 이제 인버스라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하방에 좀 베팅하거나 네. 아니면 해지 전략. 네.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 코스피나 코스닥 인버스로 상단 좀 막아놓고 아래에서 종목으로 플레이할 때 이제 네.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제 그 ETF를 투자하면 1년에 좀 기대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보통적으로. 보통 그냥 일반 지수에 대한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대 수익률이 그냥 와 이것도 되게 애매한데 네. 역사적으로 평균 봤을 때 뭐 5에서 6%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근데 실제로 거기, 예. 정기적금하고 뭐 큰 차이는 없네요, 과장님. 지금은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거기다 이제 레버리지를 네. 쓰면은 뭐 10% 정도 갈 수 있고. 네. 하지만 뭐 저도 그렇고 네. 실제 개인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연어 5% 그거 어떻게 만족합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일 5% 해도 막 시원찮은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텐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바이고 현실은 연 5% 내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사실 2차 전지를 갖고 있던 분들도 있었고 네. 뭐 이를테면 챗GPT 네네. 로봇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1, 2월 달에 수익률이 벌써 30에서 50% 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네. 이제 팔고 네. 1년을 쉬어라. 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연 수익률이 딱 확정된 거다. 그쵸. 그때 욕심 또 부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쵸. 될지 주식쟁이들은 네. 가만히 있는 거 힘들잖아요. 주식. 불가능하죠, 그쵸. 사실. 일단 이거 난 거는 네. 난 거고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맞습니다. 될까 이게 중요한 거여서 네. 뭐 대안들은 여러 가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단계적으로 핫했지만 네. 이후에 좀 뭐 말씀하신 방산 테마들이 좀 더 갈 네.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연말에 가면은 정말 그렇게 못 가던 삼성전자나 반도체에서 갈 수 있는 거고 네. 계속 주식시장에 대안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막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네. 뭐 미국 금리 지금 좀 전에 체크해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다시 오랜만에 4%대 4%대? 뚫으면서 네. 막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뭐 연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주식시장 해볼 만한 구간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수 하단이 깨진다라는 거, 네. 뭐 박스권 하단이 깨지고 증시가 약세장으로 갈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새로운 악재가 등장해야 되는데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재의 성격들을 보면은 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맞아왔던 악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네. 연준의 긴축, 뭐 네. 경기 침체 논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악재만으로는 증시 하단은 쉽게 네. 안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현재 자리는 피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제 요거는 뭐 과장님께서 예측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틀려도 오케이, 맞아도 그쵸, 오케이. 뭐, 네. 네, 그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이게 거의 그거 아닌가요? 그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많이 네, 들고 맞습니다. 있고 네. 가장 많이 물려있는 네, 맞습니다. 종목들인데 네. 이게 저는 이 네 개의 종목 다 일단은 그거 같아요. 바닥은 다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은? 작년에 이후로 바닥은 다 잡은 것 같고 네. 이제 바닥은 잡았는데 네. 바닥은 잡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물려있는 분들 지금 팔 때는 지났다. 네. 예, 이제 언제 좀 털고 나올까가 중요한데 네. 우선순위를 매기면은 네. 반도체보다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올해도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지금 네. 그거보다는 네이버, 카카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악재 같은 경우 웬만한 거 다 소화했고 네. 실적도 그 불확실성들이 있긴 있지만 네. 네이버, 카카오는 그 매크로 여건에 특히나 금리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가 4%대 올라오면서 성장주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올해도 연말로 가서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성장주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는 정말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네. 바닥은 잡았는데 상단이 잘 안 열리는 게 그 다들 저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니까 여의도에 있는 기관 투자자분들 그리고 네. 다른 산업 기업부서 애널리스트랑 대화를 해보면은 다들 하는 게 야 주가는 바닥 잡은 것 같은데 실적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원래 실적 바닥 생각해 보면은 올해 1분기였다가 네. 2분기를 밀렸고 네. 지금 또 3분기까지 맞아요. 밀렸네. 네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엔 그 상단이 좀처럼 열리기 어려운 지금 종목이긴 합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자금을 배분해야 되냐라고 그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네이버 네. 둘 중 지금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아요. 네이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과연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지금 막 매크로 지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네. 뭐 매크로, 마이크로, 네. 거시경제, 미시경제. 네네. 저희 이제 사실은 주린이들도 많거든요. 그쵸. 경린이도 많고.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 매크로랑 거시경제 섞었었는데 그냥 거시경제 영어가 매크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미시경제 영어가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라는 거는 금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국가 간의 뭐 자본이동, 네. 환율 저 위에서 크게 내려오는 것을 매크로, 혹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건 탑다운이라고 네. 보고 있고 네. 미시경제는 이제 아래쪽에서 개별 소비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미시, 네. 바텀업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매크로를 보는 탑다운 애널리스트라고 하고 네. 삼성전자는 네이버 같은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네. 바텀업 애널리스트로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매크로, 마이크로 같이 봐야 되겠네요. 예, 같이 봐야 되는데 솔직히 같이 보기는 쉽지는 않죠. 공부를 네. 할 게 너무나도 많고.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책을 쓴 게 네. 작년에 우리가 하락장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네. 뭐 코스피 연봉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의 장대 연봉 네. 대비가 내렸고 연간으로 거의 25% 빠졌는데 네. 한 국가의 주식시장이 네. 코스피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네. 때 월간 10% 빠지는 날이 한 달 동안 10% 빠지는 달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 네. 예전에 보면은 카드 사태, 네. IMF, 닷컴버블 붕괴, 뭐 우리나라 2008년 금융위기 네. 이런 때 빼고는 월간 10% 잘 안 빠졌거든요. 네. 작년에 보시면은 4번 있었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었죠. 예. 근데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마무시한 약세장이 있었지만 네. 최소한 매크로 지표를 봤으면은 그 약세장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충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미 올라간다라고 매크로 지표상을 예고하고 있었고 한국 코스피의 이익에 가장 직결이 되는 수출도 작년 초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다들 그거 잘 안 봤죠. 저도 잘 못 본 것도 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표들을 알고 있으면은 네. 상승장 때 좀 더 높은 확률을 먹을 수 있고 네. 하락장 때 좀 더 높은 확률로 그 하락을 피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 제가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키움증권에서 올해 주식시장, 네. 그다음에 올해 유망 섹터 네. 이런 것들이 좀 리포트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네. 좀 그거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주식시장은 저는 뭐 중간에 2분기 때 하면 변동성이 있겠지만 네.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는 2,700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유망 섹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2차전지 네. 네. 고민이 많네요. 아, 지금 당장에 네. 지금 네. 거의 1년 오를 거 지금 다 오른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2차전지는 유망한 섹터로 꼽았었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방산 쪽. 방산. 쪽도 꾸준히 들고 가볼 네.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연말로 갈수록 가치주, 네. 저 PER, 저 PBR보다는 네. 고 PER, 고 PER에 해당하는 네. 성장주, 실적 성장주들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쨌거나 끝으로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분들에게 투자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주식 투자 관련돼서. 예, 그 뭐 제가 뭐 조언을 할 깜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작년이랑 재작년 이제 2021년도 8월부터 시작했던 이 계단식 하락장 네. 지금도 견디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인내심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네. 그 인내에 대해서 그 보상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연말에 가서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간중간에 좀 각자 생업이 있을 거고 각자 뭐 그 회사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개인 일정들도 있겠지만 그 단순히 이제 뭐 뉴스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들이나 매크로 지표들 한 번씩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우리 그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지은이이신 우리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지영 과장님과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네. 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우리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